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최근 들어서 건강을 다룰 때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이죠. 100세 시대로 수명이 연장된 지금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해지고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키가 바로 근육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전우현입니다. 방금 이경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근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운동, 활동의 질을 정하고 혈당도 조절하기도 하고요. 내부 장기의 기능에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면역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죠. 네. 그 결과 근육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을 그전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병증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sarcopenia, 근감소증인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이름 그대로 단백질 섭취 저하, 운동 부족과 같은 이유로 근육량, 근력, 근육의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을 말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근감소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당뇨병, 고혈압, 암 등의 여러 질환의 요인으로 손꼽히면서 그 심각성이 인정되어 마침내는 2016년에 WHO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질병으로 인정받게 됐단 말이죠.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아직은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를 볼 때 70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 20% 꽤 높습니다. 또는 이제 65세 이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명 중 1명 정도가 근감소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에 비해서 내가 과연 근감소증인가 이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증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보다 물건을 들기 어렵게 느껴진다. 네. 계단 오르는 것이 역시 이전보다 어렵다. 전보다 자주 넘어진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1년에 체중이 10% 이상 감소한다. 종아리 둘레가 감소한다. 남자는 한 34cm 미만일 경우, 여자는 33cm 미만일 경우 이렇게 종아리 둘레가 감소한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근감소증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얼마 전에 어이없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짚다가 낮은 의자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넘어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의심이 되면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겠죠. 근감소증의 가장 확실한 진단은 근육량의 평가일 텐데요. 팔다리의 근육량을 미터로 환산한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는 7.0kg/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여자는 5.7kg/제곱미터 미만일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근육량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정 요인인데요. 그것 이외에도 근력, 그리고 신체 수행 능력 평가, 요걸 같이 봐서 판단을 합니다. 근력 평가는 주로 악력계를 이용한 악력 측정으로 하는데요. 남자는 28kg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여자는 18kg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체 수행 능력 평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시행을 하는데요. 먼저 걷는 속도가 어떤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의자에서 5번 일어나는 것, 그리고 SPPB라고 불리는데요. 간편 신체 기능 평가. 이렇게 3가지 평가 중에 한 가지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측정합니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편한 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지금 편하시겠죠? 당장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무릎 높이의 의자, 보통 한 45cm에서 50cm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양팔을 가슴에 이렇게 교착하고 5번을 연속해서 가능한 한 빨리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시간을 측정합니다. 12초 이상 걸리면 근감소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평가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또 평가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진단하는데요. 먼저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근육량의 평가,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력 저하 또는 신체 수행 능력 저하 둘 중 하나가 저하되면 근감소증이고요. 근력 저하와 신체 수행 능력이 모두 저하되어 있다면 이건 심각한 근감소증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감소증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은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처럼 신체 활동 능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는 이로 인한 낙상 그리고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대퇴골 골절이 위험한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 따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 시설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그게 또 결국은 노인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근육하면 운동기 근육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몸의 주요 장기 그리고 혈관 같은 기관도 모두 근육 덩어리라는 거죠. 따라서 감소한 근육량은요, 면역 기능 저하와 폐활량 감소를 유발해서 폐렴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그 외에 고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도 근감소증이 가지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의 감소로 활동량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그 뒤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무서운 질병 하나 있습니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인 인지장애, 치매 위험 요인 중 하나가 근감소증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근감소증과 여러 질환, 연관 관계가 점점 밝혀지고 있으면서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이유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근감소증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시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5가지 증상에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좀 더 확실하게 이제 관심을 기울일 시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근감소증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은 65세 보다 조금 더 빨리, 적어도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관심을 두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희 둘 다? 네, 저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 즉 당뇨나 만성 심장이나 신장 질환, 그리고 만성 간 질환, 만성 폐 질환, COPD 같은 거죠. 네.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50대 이전이라고 할더라도, 즉 40대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검사 및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특히 암 환자분들에게는 근감소증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근육량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생존 기간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는 암 환자분들도 꼭 근육량 평가를 해보는데 역시 예상대로 근육량이 낮을수록 항암 치료를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근감소증은 예방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운동 습관이나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습관, 이것과 관련이 많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힘드실 것이고 의료진을 포함한 전문가의 도움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 도움은 맞는데요. 예, 좀 예. 더 구체적인 거 다들 원하실 겁니다. 좀 식단 같은 거 이런 거 좀 내놔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당연하겠지만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권장 기준이 체중 1kg당 약 0.8g인데요. 네. 근감소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1kg당 1g 이상, 많게는 1.5g 정도까지는 단백질 섭취를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kg 체중을 가진 성인이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네. 60g 이상의 네. 단백질 섭취를 권장받는 거죠. 하루에 달걀 10개 이상 섭취를 권장받는 건데요. 달걀 매우 좋아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이 골고루 함량이 돼 있는 식사와 필요하다 그러면 보충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피하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미노산 중에서 류신, 이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D와 우르솔산이라는 네. 것 성분이 근감소증 관리에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르솔산은 산수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한의학에서는 산수유를 보신강근골, 즉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데 많이 사용해 왔는데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기력저 하면은 공진단 그렇죠. 많이들 드시잖아요. 예, 아주 좋아하시죠. 그 공진단에는 자, 사약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해주신 산수유가 주요 성분이기도 한데요. 자, 말 나온 김에 도움되는 약재들도 좀 더 알려주시죠. 예. 그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좀 더 일찍 시작된 게 일본인데요. 거기는 근감소증에 대한 연구가 꽤 활발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한약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 인삼이나 백작약, 당귀 이런 것이 포함된 한약을 이제 투여했더니 근력을 포함한 운동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한약재의 일종의 환기 그리고 약침의 일종인 산삼약침 이런 것들이 근육량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죠. 아직까지 서양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을 해결할 만한 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약은 근감소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안 나올 수 없죠.
정말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데요. 보통 운동하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부터 접근하시는데 근감소증 관리를 위해서는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은 까딱 잘못하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운동 처방을 받아서 관리하시는 것도 아주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자, 영양 처방, 약 처방과 같이 운동도 처방을 받는 거죠. 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관리를 해야 근감소증을 벗어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식이, 영양, 한약, 운동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3개월 정도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 역시 크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환자분들의 많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관리를 통해서 근감소증을 벗어난 환자분들을 1년 후에 다시 체크를 해보면 아쉽게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과 비슷하게요. 전문적으로 꾸준히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주제가 중요한 만큼 꽤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자, 정리 한번 해봐 주실까요? 첫 번째, 이제 근감소증은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50대에 접어드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암 환자분들이라 그러면 더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일단 발생한 근감소증은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3개월 정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호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후에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식이 및 운동 습관, 즉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직까지 근감소증을 해결하는 양약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주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